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김현장 ESG 경영연구소의 김동수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ESG 정책 방향과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SG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강조 안 드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ESG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리의 최근 자료인데요. 스위스리 분석 자료에 따르면 그 재보험회사잖아요. 스위스리가 그죠? 코리안리, 뮤닉리 같은 재보험회사인데 재보험회사 이런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손실을 발생하면 보험을 들게 되고 보험회사가 다시 보험을 드는 회사니까 최종적으로 손실액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집행하는 곳이니까 스위스리의 그 분석 자료를 따르면 지난 10년간 손실액의 약 86%가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ESG에 기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돈의 86%가 ESG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것 같고요. 우리 ESG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ESG라는 단어의 어원은 흔히 지속 가능성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에서 찾는데요.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라틴 스크립트 영문 철자를 기반으로 한 도서에서 처음으로 검색되는 건 1713년입니다. 1713년 본 칼로비치라고 하는 생태학자가 이제 숲에 관한 경제학에서 이런 언급을 하거든요. 숲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숲을 계속 쓰고 싶었던 거죠. 숲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 빨리 벌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지속 가능성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나무가 자라는 것보다 더 빨리 벌목을 하게 되면 숲은 황폐화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숲을 계속 쓰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써서 이익을 내고 싶었던 거죠. 이익을 지속적으로 내려면 숲의 지속 가능성이 필요했던 거고 이러한 개념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유엔에 의해서 1987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인 아젠다들은 독립적인 의제였거든요. 이런 독립적인 의제가 우리가 유엔 하면 생각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전쟁, 기아, 질병 이런 건데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이런 ESG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유엔에서 채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독립적으로 논의되는 의제를 정치 의제화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때 누구를 위한 지속 가능성인지는 궁금하거든요. 지구와 인류 사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인지가 되게 궁금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담론들이 진행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지구와 인류 사회 를 위한 개념으로 정리하고요. 그러면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기업은 트리플 바텀라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개념이 정리가 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제, 환경, 사회라고 할 때 경제는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본인들이 회사에서 늘상 다루잖아요. 재무제표에서 다루고 이러는데 그래서 경제 부분을 이렇게 없애고 줄이자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을 없애고 줄이다가 보니까 다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부분을 이렇게 쭉 없애다 보니까 지배구조가 남거든요. 왜냐하면 지배구조는 국가별로 법체계가 다르니까 동일하게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회계는 US GAAP 있고 IFRS도 있잖아요. 그죠? 비교 가능성이 있는데 지배구조는 국가마다 법체계가 다르니까 비교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제환경 사회에서 경제 부분에서 회계 부분을 다 제외하고 지배구조만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환경 사회였는데 경제 부분이 다 제외되고 지배구조만 남으니까 분량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하고 사회 뒤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사회 뒤로 지배구조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ESG라는 단어가 완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ESG라는 단어의 어원은 지속 가능성에 있고 지속 가능성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거쳐서 트리플 바텀라인이라는 개념을 거쳐서 이제 ESG라는 용어로 정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라는 용어의 어원은 그야말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퍼포먼스 드리븐 인디게이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지 착한 기업이 이익이 좋다, 단지 지구를 구하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비자들의 10%는 더 많은 가격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런 ESG 성과가 뛰어난 기업에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요. 무려 39%의 임직원들은 이런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의 투자자들은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형태로든 기업의 ESG 성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하고 그리고 로이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주가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폭락했잖아요. 주가들이 되게 많이 폭락했는데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하고 우수하지 않은 기업들을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보면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추락할 때 천천히 완만하게 추락을 하고요, 주가가 다시 회복할 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회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ESG에 대한 이 뜨거운 열기는 사실 이 단어가 처음 나왔던 거 2005년과 6년에 이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됐거든요. 이 단어는 2005년과 6년에 처음 사용됐지만 이런 ESG에 대한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런 뜨거운 관심의 증가는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을 전후해서 ESG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 원인에 보면 사실은 규제 변화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서 인사말 중에도 여러 번 이제 ESG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ESG 각 국가별로 확인되는 ESG 규제 변화들을 보면 약 858건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런 858건의 ESG와 관련된 규제 중에서 2018년과 19년에 약 400여 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ESG가 중요한 건 알았지만 막상 기업들이 액션을 테이크하기 시작한 거 ESG 규제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2018년을 조론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8년에 나온 ESG 규제 가운데 보면 EU 비재무 정보 공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ESG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시장보다 2년 정도 늦은 2020년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요. 실제 이 시기를 전후해서 바스프, BMW, 컨티넨탈, 페덱스, 힐튼, 휴레패커드, 막스앤스펜서, 네슬레, 필립스, 유니에버 같은 글로벌 기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 기업의 비전과 미션에 ESG와 관련된 단어들을 추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생존 경쟁에 내몰렸던 기업들이 주주 가치 극대화를 지나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치 증진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기업에게 이토록 ESG를 강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큽니다. 전 세계 경제 규모 중 그 경제 플로우에 있어서 92%가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회사들의 마켓캡이 우리나라 전체 GDP의 한 82%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 어떤 혁신들을 통해서 사회적 환경적 이런 난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기업의 활동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도 기업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006년에 글로벌 기업들이 파밸류가 한 15.8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8.7 정도 됐으니까 이게 우리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가치잖아요.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면 이 제품이 15.8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8.7이니까 남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100만 원에 만들어서 100만 원에 파는데 우리는 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2016년에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15.03일 때 우리나라 기업이 10.86까지 올라왔습니다. 2018년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13.3일 때 우리 기업들이 10일까지 올라온 거예요. 일부 제품들의 경우에는 글로벌 어떤 기업에게 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런 프리미엄 가격을 받고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보면 분명 우리가 단지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ESG 성과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패시브한 ESG 같은 것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요구되니까 하는 것들, 요구되니까 하는 ESG 활동이 있다면 이런 리액티브한 ESG 활동은 다른 기업들이 할 때 같이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액티브한 ESG를 지나서 프로액티브하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ESG를 기반한 그런 사업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패시브하거나 리액티브한 ESG 활동을 할 때는 ESG에 대한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리턴을 통과하지 못해요. 이런 액티브하고 프로액티브한 모델로 전환할 때 이제 인베스트먼트 리턴이 급격하게 엑스포넨셜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액티브한 ESG 정책들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례 같은 거죠. BMW iS는 자동차 회사의 환경 경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1리터의 기름으로 더 멀리 가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환경 경영일 텐데요. BMW iS는 CFRP라고 하는 탄소 섬유를 사용하는데 일반 자동차 철판의 무게보다 4분의 1, 그리고 인장 강도가 10배, 그리고 탄력성이 7배, 생산하는 과정에서 50%의 에너지가 절약되고요. 물 사용량은 70%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단지 생산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 자동차를 활용할 때 1리터의 기름으로 훨씬 더 멀리 가는, 만약에 다른 모든 조건들이 똑같다면 무게만 놓고 보면 훨씬 더 4배 정도 멀리 가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프로액티브한 ESG 전략일 것 같습니다.
하이네켄은 맥주 만드는 회사니까 물에 집중하잖아요. 왜냐하면 물 1리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2.6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2.6리터의 물이 필요하면 1.6리터는 손실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비용이라는 거죠. 오스테드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전력회사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노르웨이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불과 2016년에 이제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98%를 재생에너지만 생산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혁신적인 변화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ESG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를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ESG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에 대한 ESG 직접 규제의 증가입니다. 이건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우리 ESG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들이 막 그 산업재해율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앞으로 ESG는 점점 규제화 제도화 되어 갈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을 통한 ESG의 간접 규제합니다. 이게 기업들에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8년 대비 BAU 대비해서 뭐 40% 온실가스를 감축하라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죠? 그 환경부 그러면 환경부는 이렇게 푸시를 하면 기업들이 이게 모두 다 지킬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본가가 냉동 수산물 가공 공장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들께서 시골에서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냉동 수산물 가공 공장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 카본 크레딧을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구매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규제를 푸시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푸시되면 이 규제 때문에 적자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푸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만약에 금융회사가 만약에 은행이 저희는 그 농협하고 저희 집은 그 거래를 하는데요. 그 대부분 시골에 농협하고 거래를 해요. 그 농협하고 거래를 하는데 만약에 이 은행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업에게 이자를 1% 싸게 해주고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게는 이자를 1% 높게 한다면 그 은행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파지티블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ESG 메커니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의 증가고요. 두 번째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규제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ESG 정보 공시 규제입니다. 글로벌 ESG 메커니즘의 중요한 마지막 피스 퍼즐 하나가 그런 ESG 정보 공시 규제의 증가인데요.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면 이자를 낮춰주겠다 할 수도 있지만요. 다른 하나 이걸 안 하더라도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은 푸시를 받게 돼요. 프레셔를 받게 되고 이런 제도적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ESG 시장은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의 증가와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규제의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공시 규제의 증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세 개의 그 규제들이 나왔어요. 하나는 US SEC라고 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3월 달에 내놓은 건데요. 죄송합니다. 4월 29일에 나온 건데 뭐냐면 기후변화 정보 공시를 이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EFRAG이라고 해서 CSRD라고 그래요. 유로피안 서스테너빌티 스탠다드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지만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 유럽이 본사를 안 두고 있어도 그 영업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해야 되는 우리 기업들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럽 내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올해 3월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과 4월에 US SEC 그리고 유럽의 CSRD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IFRS에서 ISSB 기준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이 세 개의 ESG 정보 공시 규제는 올해 11월과 12월이 되면 최종안이 확정이 되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액티베이트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한 ESG 직접 규제의 증가 그리고 간접 규제의 증가 마지막 ESG 공시 규제의 증가 등에 대해서 원활하게 대응해서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대응하신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한스경제의 이런 오늘 행사도 이러한 그 규제 대응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ESG 행복경제연구소 그리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그리고 한스경제가 주관하고 환경부 대한상의 그리고 정경련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후원한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